1935년 9월 17일 밤 11시 40분 종로 우미관 뒤편 골목. 비가 간판 불빛을 핥고 전차 소리가 멀리서 쇳가루처럼 흩어지던 그때였다. 누군가 칼집을 미는 소리, 얇고 길게 사람의 심장에 먼저 닿는 소리. 그림자 10개가 골목을 막아섰고 그 한가운데서 한 사내가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구마적 고희경. 양복은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그의 이마 흉터만은 비에 씻기지 않았다. 놈들은 말했다. 주먹은 끝났다. 이제 종로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말이 끝나자 칼날이 네온을 받아 번쩍였다. 그 반짝임은 화려한 게 아니라 차가웠다. 사람이 사람을 계산하기 시작할 때 나는 빛이었다. 구마적은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가 한 행동은 단순했다. 담배를 땅에 눌러 끄고 젖은 손바닥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겁게, 아주 천천히, 마치 골목 자체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놈들 중 누군가가 먼저 칼을 들이밀었다. 그 순간 종로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가 왕인지 묻지 않아도 되는 공기. 쿵. 대답은 말이 아니라 충격으로 왔다. 피 냄새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그날 밤 골목을 채운 건 비명보다 침묵이었다. 칼을 든 손들이 흔들렸고 눈동자들이 먼저 도망쳤다. 맨손의 사내가 칼의 논리를 부숴버리는 장면을 종로는 처음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본 적도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밤이었다.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입을 열었다. 우미관 뒤 골목에서 일본 쪽 칼잡이들이 누워 있었다더라. 누가 그랬냐고 구마적이. 그 말 한마디가 종로를 흔들었다. 흔들리는 건 유리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이제 종로는 누구 허락을 받고 숨을 쉬어야 하지. 하지만 묻자마자 또 다른 질문이 따라붙는다. 구마적은 원래부터 종로의 왕이었나? 아니다. 처음에 그는 천막 냄새 나는 사내였다. 유랑 서커스단 무대에서 쇠를 꺾고 박수를 받던 거고 관객들은 웃고 박수쳤다. 그 거대한 몸 안에 굶주린 늑대가 산다는 걸 모르고 고희경은 무대 아래에서 늘 눈이 차가웠다. 힘은 박수값이 아니라고 그 자신만 알고 있었다. 그 늑대가 처음 이를 드러낸 날도 돈 때문이 아니었다. 공연 끝난 천막 뒤 단장을 흔들며 인사비를 뜯어가던 동네 패거리. 평소라면 술 한 잔으로 넘길 일이었다. 그런데 그날 고희경이 조용히 허리를 폈다. 그림자가 커지자 말들이 작아졌다. 우두머리가 빈정댔다. 뭐야, 공 같은 놈은. 그 순간 고희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다가갔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손목 하나가 꺾이는 소리가 천막 천장에 걸렸다. 그 소문이 종로로 흘러들어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종로는 귀가 많다. 국밥집 주인도 요정문지기도 순사의 정보원도 서커스단에 괴물이 있다. 주먹도 아니고 이마로 사람을 재운다. 누가 웃었나 아무도. 종로에서 웃음은 안전한 사람만 하는 거다. 고희경은 짐가방 하나 들고 우미관으로 걸어 들어왔다. 우미관은 극장이 아니라 권력의 심장이다. 그 심장에 발을 올리는 순간 모든 조직의 눈이 그를 찔렀다. 경계,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계산. 저 덩치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얼마짜리인가? 아니면 없애는 게 더 싼가? 구마적은 힘만 센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룰을 만들었다. 날짜와 금액을 정해 상인들을 예측 가능한 공포 안에 넣었다. 삥뜯기식 난장판은 금지했다. 대신 외부 진상과 타 조직이 손대면 끝까지 막아줬다. 종로가 조용해졌다.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 질서가 영원할 거라고. 형님들 여기서 잠깐만. 이런 이야기 좋아하면 구독 한번 눌러두세요. 종로의 밤은 길고 다음 골목이 더 차갑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 구마적이 우미관 옥상에서 종로를 내려다보던 밤, 청계천 건너 혼마치 쪽에서 다른 냄새가 넘어왔다.
낭만이 아니라 이득, 주먹이 아니라 칼, 그리고 내부에서는 또 다른 기척이 자라나고 있었다. 초승달처럼 날카로운 산의 신마적. 더 아래 수표교 밑바닥에서 숨 고르는 아기 늑대 김두한. 그날 밤 우미관 뒤 골목에서 칼이 흔들렸듯 이제 종로의 왕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구마적은 알고 있었을까? 진짜 싸움은 칼잡이 10명이 아니라 시간이 들고 오는 새 질서라는 걸. 다음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마적은 그 시간을 주먹으로 멈출 수 있었을까? 아니면 종로는 이미 새로운 발자국 소리를 선택해버린 걸까? 우미관 옥상에 서면 종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네온은 사람들을 속이고 비는 흔적을 지우고 전차는 모든 소문을 실어 나른다. 구마적 고희경은 그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착각했다. 내가 이 밤을 잠재웠다. 내가 이 거리를 숨쉬게 한다. 왕이란 그런 착각으로 버티는 법이니까. 하지만 보고는 늘 왕의 등을 찌른다. 새벽 무렵 부하 하나가 젖은 모자를 벗으며 들어왔다. 숨이 가빴다. 형님, 혼마치 쪽놈들이 청계천 다리 건너에서 상인들한테 또 손댔습니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표시를 남기고 갔답니다. 구마적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표시. 그 단어가 종로에서 뜻하는 건 하나뿐이다. 영역, 침 뱉은 자리. 그는 웃지 않았다. 술잔도 들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한번 톡 두드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밤이 조용해졌다는 증거다. 조용해지면 위협은 더 또렷하게 들린다. 구마적은 부하들을 모았다. 우미관 2층 사장실, 담배 연기와 젖은 양복 냄새. 그는 먼저 룰부터 확인했다. 상인들한테 얼마 받았냐? 날짜는 지켰냐? 애들 괜히 술집에서 깽판 치진 않았냐?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우리는 룰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룰을 지킨 쪽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었지. 구마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다. 부하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형님이 움직이면 종로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걸.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구마적은 몰려가서 해결하는 방식을 싫어했다. 그건 쓸데없이 피를 부르고 피는 소문을 낳고 소문은 순사를 부른다. 왕은 싸움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끝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마적의 왕관은 그 원칙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가 선택한 건 인사였다. 말도 웃기지. 칼을 든 놈들한테 인사라니. 하지만 종로에선 인사가 가장 잔인할 때가 있다. 웃으며 다가가서 상대가 숨을 쉬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인사. 그날 밤 구마적은 혼자 청계천 쪽으로 걸었다. 우미관의 불빛이 등 뒤에서 멀어지자 공기가 달라졌다. 종로는 뜨거운 술 냄새, 청계천은 젖은 돌 냄새, 다리 밑은 더 차갑다. 거긴 늘 밑바닥에 숨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리고 혼마치 방향에서 일본말이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돈 냄새, 칼 냄새, 그리고 승리의 냄새.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사내들 10명 남짓 모두 손을 허리춤에 두고 있었다. 칼을 꺼낼 준비가 된 손. 그들은 구마적을 알아봤다. 그런데도 비켜서지 않았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종로의 왕이 어디까지 하는지 직접 재보겠다는 계산. 통역 비슷한 조선인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구마적 맞지? 너 힘이 세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다. 이제 종로도 규칙이 필요하다. 우리 규칙, 입장료. 구마적은 대답 대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빗방울이 눈썹을 타고 내려왔다. 그는 그 빗물을 닦지도 않았다. 그게 뭔지 알아? 그는 낮게 말했다. 예의 없는 손님이 하는 말이다. 칼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 순간 구마적은 딱 한 번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확신의 웃음이었다. 연장질은 개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는 양복 자켓을 벗어 담벼락에 걸었다. 마치 일하러 온 사람처럼, 왕이 아니라 청소부처럼 촌놈이 찔러 들어왔다. 구마적은 피하지 않았다. 칼날이 들어오기 직전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금속이 아니라 뼈가 먼저 꺾이는 소리가 났다. 남은 놈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칼로 선을 긋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구마적은 선을 지우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까이 붙었다. 칼이 길수록 가까이 붙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그의 이마는 도구가 아니라 신호였다. 한 번 꽂히면 싸움이 끝난다는 신호. 그 싸움이 끝났을 때 골목은 조용했다. 비명보다 더 큰 건 공포가 사람 입을 막아버리는 순간의 정적이다. 구마적은 바닥에 흩어진 칼들을 발로 모았다. 차가운 쇠들이 한데 굴러가며 끼익 소리를 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중얼거렸다. 고철 덩어리들. 이걸로 종로에 침뱉을 생각하지 마. 그날 이후 혼마치 쪽도 잠시 숨을 죽였다. 종로 상인들은 구마적을 수호신처럼 떠받들었다. 순사들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건이 커지면 불편해지는 쪽은 늘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마적은 그 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왕의 승리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외부는 잠잠해졌지만 내부가 흔들렸다. 부하들 술판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형님이 칼잡이들까지 정리했대.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린대.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종로에선 다른 뜻이 있다. 이제 형님이 너무 세졌다. 너무 강한 왕은 늘 불안하다. 왕이 흔들리면 왕국이 같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안의 씨앗은 사람의 마음에서 싹튼다. 그날 밤 우미관 구역 가장자리에 있는 술집에서 사고가 났다. 손님이 아니라 손님인 척하는 놈들이었다. 젊고 날이 서 있고 룰을 비웃는 웃음을 가진 놈들. 그들이 여급을 괴롭히고 돈을 내지 않고 상을 엎었다. 그들이 남긴 말은 짧았다. 신마적 형님 앞으로 달아놔라. 신마적. 이 이름이 종로를 찌르는 방식은 달랐다. 구마적이 질서로 지배했다면 신마적은 기분으로 지배했다. 그는 이유 없이 때린다. 이유 없이 부순다. 그러니 막을 방법이 없다. 룰이 없는 칼날처럼 움직이니까. 구마적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싫었다. 그건 종로를 다시 옛날로 돌려놓는 냄새였다. 피와 비명으로 돌아가는 냄새. 보고를 들은 구마적은 담배를 깊게 빨았다.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며 목을 태웠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선을 넘었군. 여기서 물러서면 왕관이 헐거워진다. 왕관이 헐거워지면 누군가가 잡아당긴다. 그 누군가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일 때가 많다. 구마적은 신마적에게 자리를 잡았다. 독대, 요정,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밤. 구마적은 먼저 말했다. 내 구역 애들이 다쳤다. 단속 좀 해라. 신마적은 비스듬히 앉아 웃었다. 형님, 애들 싸움에 어른이 왜 끼십니까? 그리고 솔직히 형님 쪽이 약해 빠진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방안 공기를 갈랐다. 모욕, 대놓고. 하지만 구마적은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았다. 그는 왕이었고 왕은 참아야 한다. 종로 전체가 피로 뒤집히는 건 지금은 아니다. 구마적은 잔을 내려놓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 다시 얼씬거리면 그땐 형대접 없다. 그는 일어났다. 요정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신마적의 웃음이 들렸다. 그 웃음이 뜻하는 건 하나였다. 늙은 사자, 이빨이 무뎌졌네. 그리고 그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종로를 돌았다. 구마적이 신마적한테 눌렸대. 이 말이 퍼지는 순간 왕국은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다.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부하들이 동요하고 눈치 빠른 놈들이 줄을 바꾼다. 구마적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도 그날 밤 그는 우미관 옥상에서 오래 서 있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네온빛이 그의 얼굴을 두 갈래로 갈랐다. 한쪽은 왕, 한쪽은 늙은 인간. 그때 수표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젖은 돌 냄새와 함께 이상하게도 젊은 피 같은 기운이 섞여 있었다. 구마적은 아직 몰랐다. 신마적은 전조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는 밑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걸.
그리고 그 진짜의 이름이 김두한이라는 걸. 종로는 지금 조용히 다음 시대를 고르고 있었다. 왕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왕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게 될까? 수표교 아래는 종로가 버린 숨이 모이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위에서 웃고 아래에서는 일을 간다. 비가 오면 물길이 불어나고 비가 안 와도 냄새는 남는다. 젖은 돌, 썩은 나무, 헝겊, 그리고 배고픔. 배고픔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 배고픔 속에서 한 놈이 자랐다. 아직은 놈이라고 불릴 뿐이지만 나중에는 종로의 이름을 갈아엎게 될 놈, 김두한. 그 이름은 아직 위쪽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다만 입봉이라는 별명만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기어올랐다. 입봉, 한 방에 끝낸다는 뜻. 바닥에서 별명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 조심해라. 저건 주먹이 아니라 사고다. 구마적은 보고를 받았다. 형님 수표교 밑에 꼬맹이 하나가 거지들 대장 노릇을 하는데 발차기가 지독합니다. 거지들 사이에선 입봉이라 부른답니다. 구마적은 담배를 비틀어 껐다. 꼬맹이 종로가 꼬맹이한테 흔들릴 만큼 허술한 동네였나?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귀엽네. 나도 별명 하나 더 생기겠어. 그리고 그 순간 왕이 가장 위험한 실수를 했다. 토끼를 얕본 사자의 실수. 바닥에서는 그 실수가 초대장으로 읽힌다. 며칠 뒤 사건이 터졌다. 종로 외곽 시장통, 구마적 산하 중간급 조직원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골목이었다. 거긴 구마적 룰이 통하는 곳. 날짜와 금액 질서와 보호. 그런데 그날 바닥에서 올라온 무리들이 그 룰 위에 신발을 올렸다. 돈을 내라는 말에 웃고 밀치고 상을 엎었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 새끼들이 설쳐.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김두한이 나타났다. 말이 없다. 눈빛이 먼저 온다. 그는 늘 그렇게 들어왔다. 사람들 사이 틈으로 바람처럼. 그리고 한번 멈추면 그게 시작이었다. 구마적 쪽 조직원이 그의 부하 하나를 발로 걷어찼다. 그걸 본 김두한은 천천히 걸어왔다. 뚜벅뚜벅 가벼운 발인데 이상하게 바닥이 울리는 느낌. 그는 상대의 턱을 향해 다리를 뻗었다. 탁! 채찍 같은 소리. 거구의 사내가 공중에서 반바퀴 돌며 나가 떨어졌다. 단 한 방. 그게 입봉이었다. 상인들은 숨을 삼켰고 주변의 시선은 하나로 모였다. 저 꼬맹이가 저 정도라고. 그건 싸움이 아니라 신고였다. 종로의 질서에 대한 신고.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소식은 우미관으로 올라갔다. 구마적은 웃지 않았다. 손에 쥔 곰방대가 조용히 부러질 뻔했다. 꼬맹이가 내 식구를 건드려 왕의 자존심은 칼보다 예민하다. 그는 오른팔을 불렀다. 뭉치. 종로에서 소도 때려잡던 장사. 몸만으로도 사람을 설득하는 놈. 구마적은 말했다. 가서 훈육 좀 시켜라. 너무 심하게는 말고 걷지 못할 정도로만. 말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방아는 얼었다. 구마적의 농담은 웃기지 않다. 그건 명령이니까. 뭉치는 부하들과 수표교로 갔다. 그리고 돌아온 건 부하들의 얼굴이었다. 무너진 얼굴. 말이 먼저 죽어 있었다. 형님, 뭉치가 한 방에. 그 한마디가 우미관 공기를 찢었다. 누가 뭉치가. 그 뭉치가 10명이 달라붙어도 버티던 놈이 10대 꼬맹이에게. 구마적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신마적과는 달랐다. 신마적은 성가신 경쟁자였다. 하지만 김두한은 달랐다. 그는 시대처럼 느껴졌다. 막을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구마적은 거울을 봤다. 희끗한 머리, 늘어진 눈가, 예전 같지 않은 피부. 이마의 흉터는 여전히 선명한데 그 흉터만으로는 시간을 이길 수 없었다. 그동안 구마적은 종로를 관리했다. 룰을 만들고 상인들을 보호하고 외부를 막아냈다. 하지만 김두한은 관리가 아니라 파괴로 올라왔다. 파괴는 빠르다. 룰은 느리다. 종로는 언제나 빠른 쪽에 끌린다. 특히 젊은 피가 끓을 때는 더 그렇다. 그 후로 김두한은
외곽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도장 깨기 같은 속도, 작은 조직들이 먼저 쓰러지고 중간 조직들이 흔들리고 결국 우미관으로 이어지는 길목들이 비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으로 계산했다. 지는 해는 구마적이냐, 뜨는 해는 김두한이냐. 계산이 시작되면 충성은 오래 못 간다. 구마적의 부하들 중 일부가 흔들렸다. 술잔 사이로 소문이 돌아다녔다. 형님, 이번엔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김두한 쪽으로 붙는 놈들도 있다던데. 구마적은 크게 화내지 않았다. 화를 내는 순간 왕이 약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니까 대신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결단의 전조다. 그리고 그 결단은 대개 피냄새가 난다. 비가 내리던 어느 밤 구마적은 우미관 옥상에서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으아. 그 소리는 늙은 사자의 비명 같기도 했고 마지막 결전을 앞둔 전사의 함성 같기도 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숨을 것인가 아니면 불탈 것인가. 종로의 왕이란 도망쳐서 오래 사는 자가 아니라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로 기억되는 자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김두한이 직접 종로 한가운데로 올라오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우미관을 향한 걸음, 빈 객석의 무대, 왕과 도전자의 자리. 종로 전체가 숨을 죽였다. 상인들도, 조직들도, 순사들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주먹 싸움이 아니다. 종로의 시대가 바뀌는 자리라는 걸. 그날 밤 구마적은 처음으로 옷장을 열었다. 손이 멈춘 곳은 화려한 양복이 아니었다. 가장 구석먼지 묻은 무명옷, 서커스단 시절의 냄새, 땀과 흙과 젊음. 그는 그 옷에 얼굴을 잠깐 묻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여기까지 왔구나. 종로는 이미 무대 조명을 켜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두 남자가 걸어 들어오는 일뿐이다. 그런데 묻자. 왕은 정말 준비가 됐을까? 아니면 왕관이 먼저 그의 머리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걸까? 비가 종로의 간판을 두드리던 밤, 우미관 2층 사장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부하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섞여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고요가 먼저 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구마적 고이경은 그 고요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정종을 데워놓았다. 손에 들었다가도 입에 대지 않았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떨렸기 때문이다. 종로의 왕도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칼이 아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순간이다. 되돌릴 수 없는 지금. 그는 옷장을 열었다. 화려한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 옷들은 우미관의 주인이 되면서 얻은 껍데기였다. 멀쩡하고 번듯하고 남들이 보기엔 위엄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멈춘 곳은 맨 구석이었다. 서커스단 시절의 무명옷, 땀과 먼지에 찌든 천, 냄새는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때의 나는 젊었고 단순했고 두려움이 없었다. 구마적은 잠시 그 옷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걸어두었다. 그리고 흰 셔츠를 꺼냈다. 깃을 세우고 커프스 단추를 잠그고 짙은 색 더블 슈트를 걸쳤다. 마치 잔칫집이 아니라 장례식에 가는 상주처럼. 아니다. 더 정확히는 제물로 바쳐질 황소처럼. 그는 스스로를 단정히 묶어 세웠다. 마지막 장면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왕은 마지막까지 왕처럼 보여야 한다. 부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누군가는 울먹였고 누군가는 이를 갈았다. 형님, 그냥 우리가 몰려가서 끝내면 안 됩니까? 종로는 원래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구마적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양아치가 하는 짓이다. 내가 만든 룰을 내가 먼저 깨면 종로는 다시 개판이 된다. 그 말은 멋있어서 나온 게 아니었다. 구마적은 알고 있었다. 지금 판을 엎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고 시작된다. 그리고 시작된 싸움은
종로 전체를 삼킨다. 그는 부하들에게 마지막 밥을 먹자고 했다. 요정의 술상도 비싼 양식도 아니었다. 뒷골목 국밥집, 뜨거운 국물 깍두기, 씹는 소리, 사람 숨소리, 그 단순함이 더 잔인했다. 마지막이란 건 대개 이렇게 평범한 얼굴로 다가온다. 구마적은 국물까지 싹 비웠다. 그리고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많이들 먹어라. 오늘 밤 배가 비면 마음도 흔들린다. 형님들, 이런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종로의 밤은 늘 선택 하나로 갈리거든요. 우미관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더 굵어졌다. 전차는 지나가며 무릉덩이를 갈랐다. 네오는 젖은 아스팔트에 번졌다. 구마적은 길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섰다. 종로를 둘러봤다. 내가 지켜온 것들이 지금은 참 예쁘게 보였다. 이상하지. 사람은 떠나기 직전에야 풍경을 제대로 본다. 우미관 앞,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한 무리의 그림자, 그 선두에 중절모를 눌러쓴 젊은 사내가 있었다. 김두한, 아직은 여위어 보이는데 눈빛만큼은 배고픈 짐승이었다. 구마적은 우산을 접어 옆 사람에게 건네고 비 속으로 한 걸음 나갔다. 젖은 양복이 몸에 달라붙었다. 차가운 빗물이 오히려 뜨거운 심장을 식혀주는 느낌이었다. 왔냐? 왔습니다. 짧은 말, 더 긴 말은 필요 없었다. 김두한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예의는 칼집 같은 것이었다. 언제든 뽑힐 예의. 구마적은 한숨처럼 웃었다. 들어와라. 여기가 내 안방이다. 우미관 홀 안, 텅 빈 객석. 수백 개의 의자가 숨을 죽인 관객처럼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명이 하나둘 켜졌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다. 구마적은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다. 김두한은 조용히 신발을 고쳐 신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그 거리는 주먹의 거리이기도 했고 한 시대와 다음 시대의 거리이기도 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다. 종이 울리기 전의 침묵을 누가 먼저 찢을까? 우미관 홀은 숨을 참았다. 빈 의자들이 사람처럼 보였다. 먼지들이 조명 아래에서 느리게 떠다녔다. 바깥의 빗소리는 유리창을 두드렸고 그 리듬이 마치 심장박동 같았다. 구마적 고이경은 한쪽 어깨를 돌려 관절을 풀었다. 젊을 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대신 무거웠다. 무거운 건 힘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김두한은 반대로 가벼웠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방식부터 달랐다. 아직 아무것도 쥐지 않았는데도 이미 쥔 것처럼 단단했다. 두 사람 사이의 말은 더 이상 없었다. 말이 끼어들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여기서는 눈빛이 계약서였다. 구마적이 먼저 움직였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빠른 한 걸음. 아니, 빠르다기보다 거리가 짧았다. 그는 공간을 잘랐다. 김두한이 숨을 들이쉬기도 전에 구마적의 그림자가 그 위로 덮쳤다. 바닥이 쿵 하고 울렸다. 무대가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느낌. 구마적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칼이 아니어도 소리는 날카로울 수 있다. 김두한은 정면으로 받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돌리고 몸을 반박자 비틀어 흘렸다. 맞서지 않고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기 위해 비키는 움직임. 늙은 사자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 구마적의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연달아 이어졌다. 좌, 우, 다시 좌. 의자 몇 개가 밀리며 덜컹거렸다. 빈 객석이 몸을 움찔하는 것 같았다. 구마적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숨이 차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숨이 거칠어졌다. 도망만 다닐 거냐? 목소리가 홀에 울렸다. 김두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변했다. 틈을 본 눈빛. 구마적이 크게 한번 휘두르며 중심이 순간 떠오르는 찰나 김두한의 다리가 번개처럼 들어갔다. 짧고 날카롭게. 구마적의 옆구리가 흔들렸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났다. 몸이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뒤로 물러난 느낌이었다. 구마적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붙어버리면 끝이라고 믿었다.
붙어서 끌어안고 숨을 막히게 하고 그 다음은 이마로 마침표를 찍는다. 종로가 그를 두려워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한 번 잡히면 끝난다는 확신. 그는 한 번 더 거리를 줄였다.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팔로 감쌌다. 김두한의 어깨를, 목덜미를, 옷깃을, 손끝이 닿는 순간 우미관의 공기가 얼었다. 잡았다. 구마적의 입가에 아주 잠깐 웃음이 스쳤다. 이 홀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뿐이라고 믿는 웃음. 그는 김두한을 자신의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그리고 고개를 낮췄다. 이마가 앞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종로의 전설이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증명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김두한은 멈추지 않았다. 잡힌 채로 오히려 몸을 가볍게 띄웠다. 당기는 힘을 이용해 공중에 실리는 순간 그의 두 발이 동시에 앞으로 나갔다. 구마적의 가슴팍에 닿는 충격. 쿵! 소리가 깊었다. 구마적의 이마는 허공을 갈랐고 그의 몸은 중심을 잃었다. 뒤로 밀리며 의자들이 쓰러졌다. 덜컹덜컹 우미관의 빈 객석이 한꺼번에 숨을 토해내는 소리 같았다. 구마적은 바닥에 닿기 직전에 팔꿈치로 버텼다. 그는 완전히 쓰러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왕은 넘어져도 모양이 있어야 한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셔츠깃이 흐트러졌고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김두한은 멀리서 다가오지 않았다.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일정한 거리. 그 거리에서 구마적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슬프다는 듯한 눈. 하지만 그 슬픔은 망설임이 아니었다. 끝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다. 구마적은 그 눈이 싫었다. 동정은 칼보다 더 차갑다. 그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다. 종로의 왕이 이대로 끝나면 종로의 룰도 같이 죽는다. 그는 한 번 더 앞으로 나갔다. 이번엔 더 빠르게, 더 거칠게, 더 무리하게. 몸이 먼저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이 몸을 끌고 갔다. 그 순간 김두한의 발끝이 살짝 들렸다. 아주 높고 아주 조용한 준비 동작. 우미관의 조명 아래 그 발이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다. 구마적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건 끝을 찍는 움직임이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왕이 멈추는 순간 왕관은 떨어진다. 우미관의 공기가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과연 먼저 무너질 건 구마적의 몸일까? 아니면 구마적의 자존심일까? 그 발이 올라가는 순간 우미관 홀의 시간이 느려졌다. 김두한의 다리는 채찍처럼 팽팽했고 구마적 고이경의 시선은 그 발끝을 따라가며 갈라졌다. 그는 알았다. 저건 경고가 아니다. 마침표다. 종로의 밤이 좋아하는 끝맺음. 짧고 차갑고 되돌릴 수 없는 퍽. 소리는 맑지 않았다. 맑은 소리는 살아있는 소리다. 이건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였다. 구마적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그의 몸은 잠깐 버티는 척하다가 결국 무너졌다. 거구가 바닥을 만나는 소리. 쿵. 빈 의자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다. 구마적은 눈을 감지 않았다. 쓰러져도 끝까지 보는 눈. 왕은 마지막 장면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의 시야에는 우미관 천장과 조명이 들어왔다. 그 화려한 샹들리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다. 숨이 목구멍에서 갈라졌고 가슴은 찢어진 듯 아팠다. 그런데 더 아픈 건 자존심이었다. 내가 넘어졌다고. 이 나라에서, 종로 바닥에서, 이 우미관에서 김두한은 달려들지 않았다. 승리한 놈들이 흔히 하는 짓 넘어졌을 때 밟아버리는 짓.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가와 구마적 앞에 섰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예의를 지킬 만큼 가까이. 그는 낮게 말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 한마디가 더 잔인했다. 주먹이 아니라 시간에게 맞은 듯한 느낌. 구마적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상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우미관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구마적의 부하들이었다. 얼굴들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살기가 돋아 있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저 새끼. 몇 놈은 허리춤에 손이 갔다. 번쩍 칼이 나올 뻔했다. 종로의 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룰이 무너지면 오늘 밤은 결투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 구마적이 호통쳤다. 멈춰라. 그 소리는 번개처럼 꽂혔다. 부하들의 발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구마적은 피가 흐르는 입가를 손등으로 닦지도 않았다. 그는 부하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칼 집어넣어. 쪽팔리게 어디서 연장질이냐. 그 말이 부하들의 심장을 찔렀다. 왕이 쓰러졌는데도 왕의 말이 먼저 서 있었다. 구마적은 다시 김두한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증오가 아니었다. 패배를 인정하기 직전에 아주 긴 침묵 같은 눈빛. 그리고 그는 말했다. 승부는 끝났다. 내가 졌다. 단 3마디.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다. 종로에서 이 말이 가능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이 가능한 사람은 진짜 왕뿐이다. 김두한은 고개를 숙였다. 아주 깊게, 아주 정중하게.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예우. 구마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아니라 무게 때문에. 두한아, 예 형님, 잘 싸웠다. 이제부터 종로는 네가 맡아라. 그는 허리춤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부하들이 움찔했다. 혹시 마지막 발악인가? 하지만 구마적이 꺼낸 건 칼이 아니었다. 열쇠 꾸러미였다. 우미관 사장실 열쇠. 쇠소리가 났다. 짜그랑. 그 소리는 작은데 그 안에 종로의 밤이 다 들어있었다. 권력, 명예, 돈, 눌, 공포, 그리고 낭만까지. 구마적은 열쇠를 김두한 손바닥에 쥐어줬다. 이건 무겁다. 그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끝이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마적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 식구들이다. 밥 굶기지 마라. 상인들 괴롭히지 말고. 내가 만든 룰 알지? 김두한은 짧게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종로는 왕을 갈아 끼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미관 안공기는 더 깨끗해졌다. 피냄새 때문이 아니라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론 앞에서 안도한다. 설령 그 결론이 종말이라도. 구마적은 부하들을 돌아봤다. 눈시울이 붉어진 놈들이 많았다. 그는 손바닥으로 허공을 한번 쓸었다. 자, 다들 인사해라. 너희들의 새로운 큰 형님이다. 부하들은 머뭇거렸다. 그러나 왕의 눈빛이 명령을 대신했다. 하나둘 고개가 숙여졌다. 형님 모시겠습니다. 그 소리가 우미관 바닥을 타고 흘렀다. 구마적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쓴맛이 섞인 미소, 후련함이 섞인 미소. 그는 우미관 홀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봤다. 자신이 앉던 의자, 자신이 바라보던 무대, 자신이 젊음을 태운 공간, 이제는 타인의 것이 된 공간. 그는 작별을 눈으로 했다. 말로 하면 미련이 된다. 가자. 구마적은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우미관을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환호 같은 소리가 터졌지만 그건 더 이상 그를 위한 소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왕을 위한 소리였다. 구마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그는 왕이 아니라 과거가 된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종로의 간판이 젖고 전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은 다시 숨을 쉬었다. 그런데 묻자, 구마적은 정말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 패배한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잔인하니까. 우미관 문을 나서는 순간 비가 얼굴을 때렸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구마적 고위경은 모자를 쓰지 않았다. 왕관을 벗은 사람은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오늘 밤만큼은 벌을 받듯 맞아야 한다고 느낀 걸까? 종로의 네온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졌고 그 빛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유령 같았다. 측근 둘이 따라왔다. 더 붙겠다고, 끝까지 모시겠다고 고집 부리는 놈들. 구마적은 말리지 않았다. 쫓아내는 순간
그들도 길을 잃을 테니까. 그의 왕국은 방금 해체됐다. 이제 남은 건 사람뿐이다. 사람은 길이 없으면 미친다. 우미관 뒤편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구마적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그래도 그 눈빛은 무거웠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모두가 서로 눈치를 봤다. 구마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다 풀어준다. 여기서 끝이다. 순간 한 놈이 튀어나왔다. 형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아니, 우리가 모여서 한 번만 더 판을...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왕을 잃은 부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적이 아니다. 내일이다. 내일 뭘 먹고 어디서 자고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조직이란 결국 생존의 우산이니까. 구마적은 그놈의 어깨를 잡았다. 손은 거칠었지만 힘은 없었다. 이제 그만해라. 주먹질은 나 하나로 족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냈다. 비상금, 자신이 한때 종로를 쥐던 왕국의 마지막 피. 그걸 부하들 손바닥에 나눠줬다. 눈빛이 흔들렸다. 형님, 이건... 구마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향 내려가서 장사든 농사든 해라. 밥 벌어먹는 게 제일 세다. 종로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그날 가장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는 스스로 왕국을 해체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 장면을 두고 협객이라 말했다. 하지만 구마적은 협객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더러운 꼴을 보기 싫었던 거다. 왕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누군가의 칼에 죽거나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거나 더 비참하게는 정치라는 구정물에 빠져 이용당한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종로의 시대는 이미 바뀌었다. 주먹은 이제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되면 사람은 쓰레기가 된다. 그날 새벽, 구마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우미관도 요정도, 술집도 그에게는 더 이상 안방이 없었다. 그는 서울역 플랫폼으로 걸었다. 아니, 그때는 경성역이라 불리던 곳. 증기기관차가 거친 숨을 내뿜으며 서 있었다.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올 때마다 공기가 젖고 차가워졌다. 마치 도시가 그를 내쫓는 숨결 같았다. 그는 트렌치코트 깃을 세웠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왕의 짐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그게 더 슬펐다. 곁에는 끝까지 따라온 두 놈. 막내가 울먹이며 물었다. 형님, 정말 가십니까? 다시 오시면 안 됩니까? 구마적은 웃지 않았다. 대신 막내의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었다. 사내가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쓰레기다. 졌으면 떠나는 게 도리다. 질척거리면 모양 빠진다.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종로의 밤이 내는 마지막 휘파람 같았다. 구마적은 기차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을 열었다. 플랫폼을 따라 부하들이 뛰었다. 형님 건강하십시오.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경성의 풍경이 뒤로 밀려났다. 네온 골목 전차 우미관의 간판. 모든 게 한 장면처럼 뒤로 사라졌다. 구마적은 창밖을 멍하니 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냈다. 용문양이 새겨진 우미관 오야붕의 상징 같은 반지. 그 반지는 한때 그의 존재를 증명해줬다. 하지만 지금은 족쇄였다. 그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창밖으로 휙 던져버렸다. 반짝이며 어딘가로 사라졌다. 안녕 구마적, 안녕 고이경.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다. 평양을 지나 신의주를 지나 더 낯선 땅으로. 그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왕이었던 숨이 아니라 인간의 숨. 그 숨에서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밤을 지킬 필요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빈자리가 크게 남았다. 사람이 권력을 잃으면 가장 먼저 잃는 건 적이 아니라 의미다. 그가 도착한 곳은 척박한 탄광마을이었다는 말이 있다. 검은 석탄가루가 눈처럼 날리고 밤이면 하늘도 검게 보이는 곳. 그는 심에서 김씨라는 가명을 쓰고 조용히 살았다고 한다. 밥을 해주고 짐을 나르고 말없이 웃고 술 취한 광부가 덤비면 예전처럼 주먹을 들지 않고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고. 내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밥이나 많이 먹는 놈이죠. 하지만 전설은 그렇게 얌전히 잠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소문을 만들고 소문은 전설을 살린다. 누군가는 그가 만주에서 다른 마적들과 싸우다 죽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해방 후에 몰래 돌아와 절에 들어갔다고 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구마적은 이름을 남기고 사람을 숨겼으니까.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가 떠나던 그 새벽, 경성역 플랫폼에서의 뒷모습, 왕관을 벗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 뒷모습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다.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많다. 하지만 패배를 끝으로 만드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종로는 김두한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묻자, 새로운 왕은 과연 구마적의 룰을 지킬까? 아니면 종로는 다시 피해 방식으로 돌아갈까? 우미관 사장실 열쇠가 김두한의 손바닥에 떨어졌을 때 종로는 환호하지 않았다. 종로는 먼저 계산했다. 저 어린 늑대가 왕이 되면 이 밤의 값은 얼마가 될까? 구마적 고의경이 남긴 룰은 깔끔했다. 날짜 금액 선. 그런데 새 왕은 룰을 지킬까? 아니면 룰을 먹어치울까? 김두한은 첫날부터 승자처럼 굴지 않았다. 그는 우미관 2층 창가에 서서 종로를 내려다봤다. 네오는 여전했고 전차는 여전했고 상인들의 눈빛도 여전했다. 그 눈빛은 부탁이 아니다. 경고다. 우리 삶을 흔들면 너도 오래 못 간다. 그는 구마적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아직 몸에 구마적 냄새가 남아있는 놈들. 눈은 서운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김두한은 짧게 말했다. 오늘부터 내 이름으로 먹고 산다. 하지만 구마적 형님이 만든 선은 건드리지 마라. 상인들 괴롭히지 말고 술 먹고 깽판 치지 말고 연장질 금지. 말은 쉬웠다. 문제는 종로가 마을로 굴러가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다. 바로 그날 밤 시험지가 날아왔다. 혼마치 쪽에서 사람이 넘어왔다. 대놓고가 아니라 조용히 상인 한 명을 골라 이제 누구한테 돈 내냐는 말을 흘렸다. 바람처럼 퍼지는 말. 구마적이 있을 땐 감히 못하던 장난이다. 김두한은 웃지 않았다. 대신 직접 그 골목으로 걸어갔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왕이 때로 움직이면 겁은 주지만 신뢰는 못 얻는다. 그 골목에서 김두한은 싸움보다 먼저 시선을 썼다. 그는 상인에게 물었다. 누가 왔냐? 언제 왔냐?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음부턴 나한테 먼저 말해라. 그래야 종로가 덜 흔들린다. 그 말이 뜻하는 건 하나다. 나는 네 위에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네 불안을 관리하겠다. 구마적이 했던 방식이다. 김두한은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종로는 순진하지 않았다. 신마족 쪽은 더 노골적이었다. 새왕 아직 젖비린내 난다는 소문을 일부러 흘렸다. 술집에서 잔을 일부러 깨고 길목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구마적 시절엔 넘지 않던 선을 조금씩 밟았다. 김두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거다. 한 번만 과하게 터지면 종로는 역시 똑같다고 말할 테고, 한 번만 약하게 물러서면 종로는 끝났다고 말할 테니까.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왕은 룰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갈아엎어야 합니까? 종로는 그 답 하나로 피가 달라집니다. 김두한은 결국 우미관에서 사람들을 모아 한 문장으로 못을 박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로는 내 구역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멋으로 들리지만 실은 목줄이다. 책임을 잡는 순간 책임이 네 목을 잡는다. 그날부터 김두한은 잠을 줄였다. 술자리는 줄였고 얼굴을 자주 비췄다. 왕은 멀리 있으면 신비롭지만 종로에서는 멀리 있으면 곧장 빈자리가 된다. 그리고 빈자리는 늘 누군가가 채우려 든다. 구마적이 떠난 뒤 남은 틈. 그 틈으로 들어온 건 칼잡이만이 아니었다. 돈 냄새 맡은 중간 조직들, 줄 바꾸려는 부하들, 순사의 시선, 일본 쪽 그림자.
그리고 무엇보다 소문이었다. 소문은 칼보다 빠르고 총보다 멀리 날아간다. 김두한은 그걸 알고도 한 가지를 몰랐다. 왕관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바깥에서 돌이 날아올 때가 아니라 안에서 작은 손이 살짝 밀 때라는 걸. 그 손은 오늘 밤 우미관 안쪽 복도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속삭였다. 형님,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 속삭임의 주인이 누구인지 김두한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종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새 왕의 첫 배신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과연 그 목소리는 신마적 쪽에서 온 걸까? 아니면 김두한 곁에서 자라난 그림자일까? 새벽 2시 우미관 2층 복도는 불이 반쯤 꺼져 있었다. 전구가 깜빡일 때마다 벽지가 숨쉬는 것처럼 울렁였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올라왔다. 급한 발이 아니라 들키기 싫은 발. 김두한은 창가에 서 있다가 고개만 살짝 돌렸다. 검은 봉투 하나가 손에 쥐어졌다. 봉투는 젖지 않았다. 비오는 종로에서 젖지 않은 봉투는 늘 불길하다. 안에는 짧은 쪽지와 이름 몇 개, 그리고 날짜 하나.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늘 밤 종로는 주인이 바뀐다. 김두한은 웃지 않았다.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사장실 열쇠 꾸러미를 손바닥에서 굴렸다. 짜그랑.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구마적이 쥐고 있던 심장이 이제 내 손에 있다. 그런데 심장은 늘 가장 약한 틈에서 터진다. 그 틈은 밖이 아니라 안이었다. 우미관 아래층 술집과 극장 직원들이 드나드는 좁은 통로. 거기서 요 며칠 새 얼굴이 낯선 사내들이 늘었다. 손님처럼 웃지만 눈은 웃지 않는 사내들. 김두한은 그 시선을 알고 있었다. 모르는 척 했을 뿐이다. 왕은 감시를 당하는 순간부터 외로워진다. 그리고 외로움은 귀를 예민하게 만든다. 그날 밤 김두한은 일부러 사람을 적게 데리고 나갔다. 왕이 때로 움직이면 도시가 숨을 멈추고 숨을 멈춘 도시는 소문을 만든다. 그는 조용히 움직여야 했다. 종로는 조용한 게 더 무서운 법이니까. 따라붙은 건 가장 믿는 놈 둘, 오래된 구마정 라인에서 넘어온 중간급 하나, 그리고 새로 붙은 젊은 놈 하나. 둘의 걸음이 미묘하게 달랐다. 하나는 지키는 발, 하나는 기다리는 발. 청계천 쪽 골목에 들어서자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물비린내와 젖은 돌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일본말 섞인 웃음. 혼마치 쪽 그림자가 다시 기어오는 소리였다. 김두한은 멈춰서서 담벼락을 손끝으로 쓸었다. 벽이 젖어 있었다. 젖은 벽은 무엇이든 붙여놓기 쉽다. 소문도 거래도 배신도. 그 순간 뒤쪽에서 작게 기침하는 소리가 났다. 김두한은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틈을 준다. 대신 낮게 물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다. 대신 발소리 하나가 사라졌다. 아주 가볍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김두한은 확신했다. 오늘 밤의 적은 칼도 주먹도 아니다.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 내 동선을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은 약속 장소로 잡힌 다방 앞에 섰다. 문 안쪽에서 잔 부딪히는 소리, 조용한 웃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구마적 때부터 우미관 뒤를 지키던 사내의 목소리였다. 그는 분명 아까까지 김두한 옆에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문 안에 있다. 김두한의 눈빛이 아주 잠깐 식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둘. 한 명은 종로 말투, 한 명은 혼마치 냄새. 그 둘 사이에 놓인 건 술잔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었다. 계약서 같은 종이, 그리고 그 종이 위로 떨어지는 말이 들렸다. 김두한은 아직 어리다. 오늘만 넘기면 종로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온다. 김두한은 손바닥에서 열쇠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그는 지금 선택해야 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끝장을 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판을 위해 모르는 척하고 뒤를 밟을 것인가.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형님 뒤를 보셔야겠습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밤 종로는 정말 주인이 바뀌는 걸까? 아니면 왕을 흔드는 손이 이미 왕의 어깨 위에 올라탄 걸까? 골목 끝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을 때 공기가 먼저 얼었다. 발자국이 많아질수록 소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사냥꾼들은 조용히 다가오니까 김두한은 숨을 들이쉬지 않았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몸이 커지고 표적이 된다. 그는 시선만 돌렸다. 사방의 출구벽 창문 골목에 꺾이는 각도. 종로는 길이 아니라 함정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형님, 여기선 맞받아치면 안 됩니다. 옆에 젊은 놈이 속삭였다. 그 말이 더 수상했다. 왜 안 된다를 아는가? 왜 지금 이 순간에 그 조언을 하는가? 김두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젊은 놈의 눈을 한 번 보았다. 눈동자 끝이 흔들렸다. 충성이 아니라 계산의 흔들림. 김두한은 결심했다. 오늘 밤은 싸움이 아니라 판이다. 판에서는 주먹보다 정보가 먼저 이긴다. 그는 다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옆 골목으로 몸을 뺐다. 아주 짧게 그림자처럼 따라오던 둘도 움직였다. 그런데 그 중간급 구마정 라인에서 넘어온 놈이 한 박자 늦었다. 일부러 늦은 건지 겁이 난 건지 김두한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늦는 놈은 늘 둘 중 하나다. 도망치려는 놈이거나 시간을 벌어주는 놈. 골목이 꺾이는 지점에서 김두한은 멈췄다. 그리고 등을 벽에 붙였다. 숨을 죽였다. 바깥쪽에서 발소리가 스치듯 지나갔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일본말이 들렸다. 그 말의 뜻은 몰라도 결의는 느껴졌다. 돈 냄새 맡은 사내들의 결의. 칼은 그 결의의 도구일 뿐이다. 김두한은 손바닥을 폈다. 열쇠 꾸러미가 손에 있었다. 짜그랑 아주 작은 소리. 그 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우미관, 종로, 책임. 그는 조용히 말해버렸다. 오늘 밤 종로는 누구 것도 아니다. 오늘 밤 종로는 나를 시험한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배신을 한다. 그때 다방 쪽에서 비명은 아니고 짧은 신음 같은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넘어지는 소리, 의자가 끌리는 소리, 그 다음은 침묵. 침묵은 항상 가장 나쁜 장면 뒤에 온다. 김두한은 바로 그 침묵을 믿지 않았다. 그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빠르게.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종로에서 빠른 놈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조용한 놈이 오래 산다. 다방 뒤쪽 작은 창문. 김두한은 그 창문 아래로 몸을 낮췄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그 종로 말투 사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혼마치 냄새나는 사내 둘이 그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종이 한 장, 도장 찍힌 종이,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두한의 이름도 우미관의 이름도. 그 순간 김두한은 이해했다. 이건 단순히 그의 목을 노리는 게 아니다. 종로의 주문서를 바꾸려는 거다. 누가 돈을 걷고, 누가 보호를 제공하고, 누가 순사와 연락하고, 누가 혼마치와 연결되는지. 종로를 사람들의 주먹으로 굴리던 시대가 끝나고 종이를 들고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소리. 김두한은 창문 틀을 살짝 밀었다. 안쪽에서 바람이 들어가 촛불이 흔들렸다. 혼마치 사내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은 놀람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래, 네가 왔구나. 널 여기로 부른 거야.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그때 김두한 뒤에서 손이 뻗어왔다. 어깨를 잡는 손, 힘이 세지 않았다. 익숙한 손이었다. 구마적 라인, 중간급 놈이었다. 형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는 속삭였지만 손가락은 김두한의 어깨를 잡는 척했다. 잡는 척하면서 움직임을 묶는 손. 김두한은
그 손의 의미를 단번에 읽었다. 아, 너였구나. 네가 시간을 벌고 있었구나. 김두한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중간급 놈의 입가가 떨렸다. 미안합니다, 형님. 이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다. 미안하다는 건 이미 칼이 지나갔다는 뜻이니까.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몰려왔다. 김두한은 두 갈래를 동시에 봐야 했다. 안에서는 혼마치가, 밖에서는 종로가, 그리고 등에서는 배신이. 종로가 그를 잡아먹으려는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김두한이 선택한 건 의외였다. 그는 다방 안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배신자를 그 자리에서 부수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단 한마디만 했다. 좋다. 오늘 밤은 내가 물러난다. 하지만 내 이름을 종이에 적은 놈들은 내일 종로 땅 위에서 숨을 못 쉰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종로의 왕이 도망친 걸까? 아니면 종로의 왕이 더 큰 칼을 갈기 시작한 걸까? 우미관 뒤편 골목의 비는 끝내 그치지 않았다. 비가 그치면 흔적이 남고 흔적이 남으면 누군가 책임을 묻는다. 김두한은 젖은 코트를 털지도 않은 채 2층 사장실 문을 열었다. 문고리가 차갑게 손바닥을 물었다. 왕이 된 첫날부터 왕은 잠을 빼앗긴다. 방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대신 냄새가 있었다. 눅눅한 종이 냄새, 잉크 냄새. 누군가가 여기서 종로를 종이에 눌러 담으려 했다는 냄새. 김두한은 책상 위를 한번 훑어보고 열쇠 꾸러미를 손바닥에서 굴렸다. 짜그랑. 그 소리가 마치 선언 같았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는 곧장 사람을 모으지 않았다. 먼저 종로가 어떤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확인했다. 아침장이 서는 골목 국밥집 문틈, 상인들의 낮은 속삭임. 어젯밤 다방 사건은 이미 퍼져 있었다. 왕이 도망쳤다. 왕이 물러섰다. 왕이 겁먹었다. 소문은 늘 패자의 편을 드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음 승자의 편을 들 준비를 한다. 김두한은 그 소문을 먹어치웠다. 속에서 끓였고 겉으로는 차갑게 식혔다. 그리고 해질 무렵 우미관 뒷문으로 몇 사람만 불렀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구마적 시절부터 굴러먹던 낡은 어깨들. 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들킨다. 김두한은 그들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어젯밤 누가 내 동선을 알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조직의 언어다. 모르면 침묵 알아도 침묵. 김두한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천장에 걸렸다. 그 연기처럼 배신도 천천히 퍼진다. 그는 한 모금 빨고는 말했다. 오늘부로 내 옆에 설 사람은 내가 고른다. 싫은 놈은 지금 나가. 뒤돌아보지 말고. 그 말이 떨어지자 몇 명의 숨이 흔들렸다. 나가면 끝이다. 남으면 시험이다. 결국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김두한의 어깨를 잡던 그 중간급. 그는 애써 웃으려 했다. 형님, 오해가 있습니다. 김두한은 웃지 않았다. 오해는 칼날이 아니다. 오해는 칼날을 숨기는 천이다. 김두한은 책상 서랍에서 그 젖지 않은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가 왜 젖지 않았는지 그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았다. 그는 봉투를 탁 내려놓고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이름 몇 개, 날짜 하나, 그리고 다방에서 들렸던 그 문장. 오늘 밤 종로는 주인이 바뀐다. 형님들, 이런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주먹보다 종이 한 장이 더 사람을 죽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종로의 밤은 다음 장면에서 더 차갑게 뒤집힙니다. 그 중간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변명을 쏟아내려 했지만 김두한은 손바닥을 들어 막았다. 변명하지 마. 변명은 네가 아직 살고 싶다는 말이야. 방 안 공기가 뚝 떨어졌다.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듣지 못했다. 김두한은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널 지금 여기서 부수면 종로는 다시 피로 굴러간다. 그건 내가 원하는 종로가 아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 잔인한 선택을 했다. 너 나가. 오늘부터 너는 종로에서 이름을 잃어. 내 사람한테도, 혼마치한테도, 순사한테도 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그건 죽이는 것보다 길다. 조직에서 쫓겨난 인간은 숨 쉬어도 산 게 아니다. 그 중간급은 무릎이 꺾일 뻔했지만 끝내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남은 어깨들이 김두한을 바라봤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새로운 계산. 김두한은 그 시선을 받아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우미관은 싸움터가 아니다. 종로를 흔드는 놈이 있으면 내가 먼저 본다. 내가 먼저 듣는다. 내가 먼저 책임진다. 그날 밤 종로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불길했다. 소문은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숨을 고르는 소문은 다음날 더 빨리 달린다. 우미관 아래 골목에서 누군가 일본말로 웃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순사 쪽에 다가가 속삭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돈과 권력은 늘 같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우미관 사장실 문틈으로 또 하나의 봉투가 들어왔다. 이번엔 종이가 달랐다. 더 단단했고 모서리가 날카로웠다. 봉투 겉면엔 낯선 도장이 찍혀 있었다. 김두한은 그 도장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로는 이제 주먹으로만 싸우는 곳이 아니었다. 그 봉투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 봉투 겉면의 도장은 낯설었다. 잉크가 두껍게 눌려 있었고 종이는 손끝을 스칠 만큼 단단했다. 종로에서 이런 봉투는 두 종류뿐이다. 돈이 오갈 때 아니면 목줄이 걸릴 때. 김두한은 봉투를 뜯지 않고 잠깐 손바닥 위에 올려뒀다.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의도를 재는 거다. 사장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지 않았다. 젖은 간판 불빛이 우미관 벽에 번져 마치 누군가가 몰래 엿보는 눈처럼 흔들렸다. 그는 칼을 찾지 않았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천천히 갈랐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큰 싸움은 늘 이런 작은 소리에서 시작한다. 안에는 종이 두 장이 들어있었다. 첫 장은 출두 통지 비슷한 문구. 일본 순사 쪽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날짜, 시간, 장소, 경성의 이름이 적힌 건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은 문장. 치안 협조에 관한 건 그 한 줄이 사람을 웃기게 만든다. 협조라는 말은 부드럽지만 거절할 수 없을 때 협조가 된다. 둘째 장은 더 얇았다. 손글씨에 가까운 문장.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우미관 주인 새 시대를 원하면 말귀부터 알아들어야 한다. 밑에는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없는 편지는 늘 누가 보냈는지가 아니라 누가 뒤에 있는지를 묻는다. 김두한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열쇠 꾸러미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다. 그 압박이 오히려 마음을 정리해줬다. 종로를 지키려면 주먹만으로는 안 되는 날이 온다. 구마적이 떠난 이유가 바로 이거였나? 룰이 아니라 줄이 바뀌는 순간 그는 사람을 더 줄였다. 불필요한 입을 막아야 한다. 종로는 입으로 무너지는 도시니까. 측근 한 명만 데리고 우미관을 나섰다. 길 위에는 비가 고여 있었고 전차가 지나가며 물을 갈랐다. 종로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더 수상했다. 순사서 앞 골목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다. 담배 냄새가 아니라 잉크 냄새, 땀 냄새가 아니라 서류 냄새. 사람을 때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묶는 공간의 냄새였다. 김두한은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문을 열었다. 복도는 길었다. 창문은 작았고 빛은 차가웠다. 벽에 걸린 표어 같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말은 단정했지만 마음은 단정하지 않았다. 그는 발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지 않았다. 조용히 걸었다. 조용히 걸어야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들린다. 대기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일본말이 섞인 낮은 웃음, 그리고 그 사이에 익숙한 종로 말투가 끼어 있었다. 김두한은
걸음을 멈췄다. 그 말투는 어젯밤 다방에서 들렸던 말투와 닮아 있었다. 혹은 더 가까운 말투였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나왔다. 순사 제복이 아니라 민간인 옷차림. 그런데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우미관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 김두한의 눈이 아주 얇게 좁아졌다. 그 사람이 왜 여기서 나오지? 그 사람이 왜 지금 웃지? 김두한은 깨달았다. 이 봉투는 경고가 아니라 초대장이었다. 종로의 왕을 종로 밖의 판으로 끌어내는 초대장. 그리고 그 판에선 주먹이 느리다. 도장이 빠르다. 서류가 빠르다. 사람의 이름이 가장 빠르다. 김두한은 대기실 문 앞에 섰다.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그의 뒤에서 누군가 아주 낮게 말했다. 형님 들어가시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줄의 신호일까? 김두한은 과연 이 문을 열어 종로의 전쟁을 거리에서 서류로 옮기게 될까? 문고리는 차가웠다. 금속의 차가움이 아니라 사람의 차가움. 김두한은 손을 떼지 않은 채 뒤에서 들린 목소리를 한 번 더 곱씹었다. 들어가시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백이다. 누군가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고백. 김두한은 문을 열었다. 대기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고 공기는 눅눅했다. 담배 연기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서류철. 서류철이 사람보다 많아 보였다. 이 방에서는 사람의 주먹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강해진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순사였다. 제복은 단정했고 얼굴은 웃고 있었다. 웃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한다. 김두한은 그 계산의 눈을 싫어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종로는 이제 칼만 피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순사는 천천히 말했고 통역을 거쳐 부드럽게 들렸다. 요즘 종로가 시끄럽다. 새 주인이 생겼다지. 치안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 협조. 그 말이 나오면 선택지는 하나다. 거절하면 범죄자 수락하면 꼭두각시. 김두한은 앉지 않았다. 앉는 순간 상대가 위가 된다. 그는 서서 대답했다. 종로가 시끄러운 건 순사들이 제일 잘 알지 않나.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뻣뻣해졌다. 순사는 웃음을 유지했다. 웃음은 칼보다 오래 간다. 순사는 서류철 하나를 슬쩍 밀어 김두한 앞에 놓았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두한, 그리고 우미관, 관리 대상 같은 단어가 보였다고도 한다. 김두한은 그 글자를 보며 깨달았다. 저들은 이미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의 항목, 하나의 목록, 하나의 처리 대상. 주먹은 목록을 찢을 수 없다. 목록은 주먹을 묶는다. 순사는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도장 날짜, 서명란. 그리고 마지막 줄. 협조하지 않을 시의 조치. 그 조치가 무엇인지 굳이 말로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게 더 무섭다. 협박은 설명할수록 약해진다. 그때 방 한쪽 구석에서 민간인 옷차림의 사내가 조용히 일어섰다. 김두한이 문 앞에서 스쳐봤던 그 얼굴. 우미관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 그는 종로 말투로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두한이 형, 이 정도는 받아줘야지. 그래야 종로가 편해져. 편해진다. 그 말이 더럽게 들렸다. 편해진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해준다는 뜻이고, 대신해준다는 건 줄을 잡는다는 뜻이니까. 김두한의 시선이 그 사내에게 꽂혔다. 그 사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깨를 폈다. 내가 이제는 너보다 위다라는 어깨. 김두한은 그 어깨를 보고 깨달았다. 배신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밖은 적이다. 배신은 안에서 온다. 안에서 오는 순간 적이 아니라 식구라는 가면을 쓰니까. 순사가 다시 말했다. 협조하면
우리는 종로를 조용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더 크게 될 수 있다. 더 크게. 그 말에 종로의 많은 놈들이 무너진다. 힘을 가진 자는 늘 더 큰 힘을 꿈꾼다. 하지만 김두한은 알고 있었다. 더 크게 되는 순간 더 작아진다. 스스로의 손이 아니라 남의 줄에 매달리니까. 김두한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서명란 위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종이를 접었다. 찢지 않았다. 찢으면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은 종로 밖에서 시작되면 종로 안이 불탄다. 그는 접은 종이를 서류철 위에 얹어두고 말했다. 내가 협조할 건 딱 하나다. 종로에 불필요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하는 것. 그 피를 부르는 놈들이 누구인지 당신들이 먼저 잘라라. 순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통역이 잠깐 멈칫했다. 그 방 안에서 처음으로 김두한이 주도권을 쥐는 순간이었다. 그는 협조를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협조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 칼날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건 주먹보다 더 위험한 짓이다. 민간인 사내가 비웃듯 웃었다. 형,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줄을 잡아야지. 김두한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짧게 말했다. 줄은 내가 잡는다. 내 목줄은 내가 끊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사의 표정이 완전히 굳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워질수록 위험하다. 그들은 이제 확신했다. 김두한은 말로만 협조하고 속으로는 종로를 지키려 한다. 그런 놈은 이용하기 어렵다. 이용하기 어렵다는 건 없애기 쉽다는 뜻으로 바뀐다. 김두한은 대기실 문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공기가 더 무거웠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그 방이 자신을 잡아당긴다. 밖으로 나오자 빗물이 고인 길 위로 전차가 지나갔다. 평범한 소리, 평범한 풍경. 하지만 김두한은 알았다. 오늘부터 종로의 싸움은 주먹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종이와 도장, 그리고 배신자의 입으로도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오늘 밤 우미관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식구의 얼굴을 하고. 과연 김두한은 그 배신자를 주먹으로 처리할까, 아니면 종로의 룰로 묶어버릴까? 우미관으로 돌아오는 길, 김두한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종로의 밤길은 급한 놈을 잡아먹는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걸으며 누가 뒤를 밟는지 느끼고 싶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젖어 있었다. 젖은 공기는 소리를 붙잡아둔다. 멀리서도 발소리가 들린다. 웃음도 들린다. 그리고 속삭임도 들린다. 우미관 뒷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스스로 열리는 문은 없다. 누군가가 열어뒀다는 뜻이다. 김두한은 손을 문고리에 올리지 않았다. 손끝이 아닌 눈으로 먼저 들어갔다. 복도 끝 희미한 불빛 아래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민간인 옷차림. 아까 순사서에서 봤던 그 얼굴이 우미관 안에 있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김두한은 그 순간 확신했다. 이제 배신은 선택이 아니라 일이다.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고, 누구는 살아남기 위해 줄을 타고, 누구는 권력을 위해 친구를 판다. 종로에서는 그게 직업처럼 굴러간다. 그는 사장실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우미관 뒤편의 작은 방, 구마적 시절부터 회의할 때 쓰던 방으로 발을 돌렸다. 창문이 좁고 소리가 잘 안 새는 방. 그 방은 주먹이 아니라 귀를 위한 공간이었다. 그는 거기서 사람을 불렀다. 많지 않았다. 셋. 그리고 그 셋은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조합이었다. 믿음이 없으면 거짓말이 빨리 튀어나온다. 첫째는 낡은 어깨, 구마적 라인에서 끝까지 남은 놈. 둘째는 젊은 피, 김두한이 직접 끌어올린 놈. 셋째는 우미관 직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줄을 쥐고 있는 놈. 김두한은 문을 닫고 불을 낮췄다. 그리고 말없이 테이블 위에 두 장의 종이를 올려놓았다. 하나는 순사서 도장이 찍힌 종이, 하나는 이름 없는 손글씨. 종이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방 안의 숨이 짧아졌다.
종로에서 종이는 피보다 차갑다. 김두한이 말했다. 이거 누가 흘렸냐? 낡은 어깨가 먼저 고개를 저었다. 형님,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김두한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이라는 말은 늘 책임을 흐린다. 젊은 피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건 겁일 수도 있고 계산일 수도 있다. 돈줄놈은 오히려 입꼬리를 올렸다. 형님, 세상은 변했습니다. 종로도 변해야죠. 그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협박이다. 변하지 않으면 밀린다. 김두한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일부러 앉은 거다. 앉아야 상대의 얼굴이 더 잘 보인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종로가 변하는 건 상관없다. 내가 변하는 건 내가 정한다. 그런데 내 이름을 종이에 적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 그리고 사장실 쪽으로 향하는 소리. 누군가가 우미관의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김두한은 창문 틈으로 바깥을 보지 않았다. 대신 방 안 셋의 표정을 봤다. 젊은 피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돈줄놈이 아주 잠깐 목을 삼켰다. 낡은 어깨는 이를 악물었다. 김두한은 말했다. 오늘 밤 사장실 문을 여는 놈이 누구인지 내가 직접 확인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셋은 따라붙으려 했지만 김두한은 손바닥을 들어 막았다. 따라오지 마. 지금부터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 사장실 앞 복도 불빛이 깜빡였다. 전구가 한번 꺼졌다 켜지는 사이 문 앞에 서 있던 그림자가 사라졌다. 김두한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다. 사장실 안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마치 원래 주인처럼 서류를 넘기는 사내. 그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구마적 시절부터 우미관을 드나들던 그 민간인 사내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형, 이제 종로는 이렇게 굴러가야 돼. 김두한은 웃지 않았다. 웃으면 진다. 웃으면 흔들린다. 그는 아주 조용히 물었다. 너 누구 줄이냐? 사내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책상 위 서류철을 톡 두드렸다. 서류철 안에는 우미관의 돈 사람 그리고 이름들이 들어있었다. 그걸 쥔 놈이 줄이다. 그게 이 시대의 주먹이다. 김두한의 눈빛이 낮게 내려앉았다. 그는 주먹을 쥐지 않았다. 대신 열쇠 꾸러미를 책상 위에 탁 놓았다. 짜그랑 그 소리가 사장실을 갈랐다. 내가 묻는 건 하나다. 너 종로를 팔았냐? 사내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김두한은 확신했다. 오늘 밤 종로는 싸움이 아니라 처리의 밤이 된다. 과연 김두한은 이 배신자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까? 주먹으로 끝낼까? 아니면 더 잔인한 방식으로 종로에서 지워버릴까? 종로를 팔았냐? 김두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공기를 바닥으로 눌러버렸다. 민간인 사내는 잠깐 웃음을 잃었다. 그 짧은 멈춤이 대답이었다. 말로는 부정해도 눈은 못 속인다. 눈은 늘 먼저 배신한다. 형, 세상은... 사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김두한이 손바닥을 들어 막았다. 세상 얘기하지 마. 세상은 늘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잡아먹거든. 김두한은 책상 위 서류철을 바라봤다. 우미관의 돈 상인들, 이름 부하들, 이름 그리고 도장 찍힌 종이들, 종로를 종이로 묶어버리는 장치. 칼보다 얇고 칼보다 깊다. 너는 그걸 쥐고 싶었지. 사내의 목이 한 번 울컥했다. 들켰다는 울컥. 김두한은 주먹을 쥐지 않았다. 지금 주먹을 쥐면 상대는 피해자가 된다. 종로는 그런 그림을 가장 좋아한다. 악당을 만들고 그 악당을 핑계로 줄을 바꾸는 놈들. 김두한은 그 판을 싫어했다. 그는 열쇠 꾸러미를 다시 집었다. 짜그랑 금속 소리가 마치 심판봉 같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 오늘부터 우미관 출입 금지다. 사내가 비웃듯 웃었다. 형, 금지한다고 되는 줄 알아. 김두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돼. 내가 금지하면 된다. 왜냐고, 이 열쇠는 내 손에 있으니까. 종로는 멋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로 굴러가거든 사내의 웃음이 흔들렸다. 이제야 깨달은 거다. 자기가 쥐었다고 믿은 건 종이었고 김두한이 쥔 건 문이었다. 종이는 돌릴 수 있지만 문은 막히면 끝이다. 김두한은 사내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이 얼굴은 원래 겁이 많았다. 겁 많은 놈이 제일 위험하다. 겁 때문에 먼저 판다. 겁 때문에 먼저 찌른다. 너 누구 줄이냐고 물었지. 김두한은 다시 물었다. 이번엔 더 낮게. 사내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면 죽고 말 안 하면 더 오래 산다. 그는 그 사이에서 흔들렸다. 김두한은 그 흔들림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사내 앞에 서류철 하나를 툭 밀었다. 네가 정리해. 내 손으로. 사내가 멍하니 바라봤다. 오늘 밤 네가 한 거래. 네가 만난 사람, 네가 넘긴 이름 전부 적어. 김두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렇게 하면 네 목숨은 오늘 밤은 산다. 그 대신 넌 종로에서 죽는다.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종로에서 죽는다. 그 말은 주먹보다 무겁다. 조직에서, 거리에서, 상인들 사이에서 누구도 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뜻. 네가 어디서 밥을 먹어도 그 밥이 네 목을 막는다는 뜻. 김두한은 그 잔인한 현실을 알고 있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사람은 죽는다. 사회에서 지워지면 숨은 쉬어도 산 게 아니다. 김두한은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 기다리던 낡은 어깨가 서 있었다. 김두한은 짧게 말했다. 내일부터 저놈은 내 사람이 아니다. 낡은 어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종로의 판결은 늘 이렇게 끝난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버텼다. 형, 나 없으면 김두한이 끊었다. 네가 없어도 종로는 돈다. 네가 있어서 종로가 더럽혀질 뿐이지. 그 말에 사내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눈. 김두한은 그 눈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마음이 약해진다. 왕은 마음이 약해지면 끝이다. 사내가 끌려나가듯 복도를 지나갈 때 김두한은 창가로 갔다. 밖에는 비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비는 흔적을 지워주지만 냄새는 못 지운다. 오늘 밤의 냄새는 이미 종로 전체에 퍼졌다. 누군가는 알 것이다. 김두한이 배신자를 살려보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더 크게 웃을 것이다. 왕이 약해졌다고 그때 아래 골목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전차 소리가 아니다. 엔진 소리. 종로가 싫어하는 소리. 멈춰선 차에서 내리는 구두 소리. 그리고 익숙한 도장 냄새가 섞인 말투. 김두한 협조할 시간이 왔습니다. 김두한은 창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유리를 통해 그들을 내려다봤다. 종로의 전쟁이 거리에서 서류로 옮겨간다더니 이제 서류가 직접 종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왕관은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목에 거는 줄이 되어버리는 걸까? 김두한은 오늘 밤 누구의 줄을 끊고 누구의 줄을 잡게 될까? 그리고 그 대가를 종로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내려 할까? 엔진 소리가 우미관 벽을 긁었다. 구두 소리가 계단을 밟았다. 도장 냄새가 복도를 타고 올라왔다. 김두한은 창문을 닫지 않았다. 닫는 순간 세상은 밖이 되고 나는 안이 된다. 종로의 왕이 안으로 숨어버리면 그날부터 종로는 무너진다. 문이 열렸다. 이번엔 민간인 사내가 아니었다. 제복도 아니었다. 양복, 단정한 양복, 정갈한 머리. 웃음은 공손했다. 하지만 눈은 칼날처럼 얇았다. 그는 인사를 했다. 마치 우미관이 원래 자기 집인 것처럼. 김두한 씨, 협조할 시간이 왔습니다. 김두한은 앉지 않았다. 서서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잠깐의 침묵. 침묵은 누가 먼저 깨느냐로 힘이 갈린다. 양복 사내가 먼저 말을 이어갔다. 종로가 조용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말은 다 맞았다. 맞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 맞는 말로 목줄을 걸기 때문이다. 김두한은 낮게 물었다. 협조하면 뭘 준다고?
양복 사내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눈 감아들이죠. 우미관도 사람들도, 그리고 필요하면 경쟁자들도. 경쟁자, 그 단어가 방안을 얼렸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다. 당신이 못 치우는 걸 우리가 치워줄 테니 당신은 우리의 줄을 잡아라. 김두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방의 공기를 갈랐다. 나는 남이 치워준 길로 안 간다. 양복 사내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딱 그만큼, 그가 진짜 얼굴을 드러낸 시간은 그만큼이면 충분했다. 김두한은 이어서 말했다. 종로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을 남한테 맡기면 난 왕이 아니라 꼭두각시다. 그리고 꼭두각시는 결국 줄을 끊기면 끝이다. 양복 사내는 한숨을 삼켰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숨.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도장, 날짜, 이름, 종로 사람 몇몇의 이름이 보였다. 김두한 쪽으로 줄을 타던 상인 우미관 직원 골목에 중간 책들, 한 장씩 사람을 묶는 종이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절차입니다. 김두한은 봉투를 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비가 우미관 간판을 때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어릴 적 청계천 바닥에서 비 맞던 소리. 그때도 세상은 냉정했고 그는 혼자였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 그땐 살아남기 위해 싸웠고 지금은 지키기 위해 싸운다. 김두한은 책상 위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짜그랑. 그 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는 양복 사내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협조할 건 하나다. 종로에서 피가 나면 그 피는 내 손으로 멈춘다. 하지만 내 사람을 종이로 묶는다면 그 종이는 당신 손에서 찢어질 거다. 양복 사내가 조용히 웃었다. 찢어보시죠. 법은 종이 위에 있습니다. 김두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법은 종이 위에 있지. 그런데 종로는 종이 위에 있지 않아. 종로는 사람 위에 있다. 김두한은 문을 열어 젖혔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낡은 어깨가 보였다.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상인 몇 명의 얼굴도 보였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우미관에 박계판이 들어왔다는 걸. 종로는 귀가 빠르다. 김두한은 그들을 향해 짧게 말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 밤 문을 닫고 잠을 자라. 그 말이 상인들의 어깨를 아주 조금 펴지게 했다. 왕이 하는 일은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잠들게 하는 일이다. 김두한은 양복 사내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돌아가. 그리고 전해. 종로의 문은 내 손에 있다. 내 문을 억지로 열면 종로는 조용해지지 않는다. 더 시끄러워진다. 양복 사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길어질수록 자기가 밀린다는 걸 아는 사내였다. 그는 봉투를 다시 챙기지 않았다. 일부러 남겼다. 남겨둔 종이는 칼날이다. 김두한은 그 칼날을 보며 알았다. 오늘 밤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 종로의 싸움은 한 번의 결투가 아니라 끝없는 줄다리기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우미관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폭풍 전의 고요. 김두한은 책상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사이에 아주 익숙한 이름 하나가 섞여 있었다. 오늘 밤 종로에서 지워진 그 배신자. 그는 종이에 살아있었다. 종이는 잔인하다. 종이는 이미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린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쉽게 죽인다. 김두한은 봉투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 종로는 주먹만으로 지킬 수 없다. 하지만 주먹을 버리면 종로는 종이가 된다. 종이가 되면 사람은 숫자가 된다. 그는 숫자로 살기 싫었다. 그래서 그는 종로를 택했다. 더럽고 위험하고 외롭지만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를. 밖에서 전차 소리가 지나갔다. 종로는 또 하루를 넘긴다. 상인들은 국밥을 팔고
술집은 불을 켜고 누군가는 또 줄을 타고 누군가는 또 배신을 꿈꾼다.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걸 알고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모르는 척하는 순간 왕은 더 오래 산다. 마지막으로 묻자 구마적 고희경이 떠난 이유는 비겁함이었을까? 아니면 졸업이었을까? 그리고 김두한은 이 더러운 판에서 끝내 왕으로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종이 한 장에 이름이 찍히는 순간 종로의 밤처럼 사라져버릴까? 우미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불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길어진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다음 이야기는 이미 숨을 쉬고 있었다.